한국 달러가 많지 않아서 유학 시험을 봤던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발표가 보러 갈 때 다행히 유학 시험이 폐지가 돼서 제가 갈 수 있게 됐어요. 폐지됐다는 게 발표가 났는데 어쨌든 이제 그 건축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을 가게 됐는데 건축 공부를 하기 전에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자기도 좀 하고 싶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지어지고 교보 빌딩이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앞으로 한국에 좋은 건물도 많이 지어질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뭐 공학인가 예술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고 일단 좀 가보자. 이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세종문화회관 오픈할 때 그 당시에 청사진 도면을 같이 전시를 했는데 그걸 넘겨보는데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멋있는 일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미국에 가서 해보니까 건축이라는 게 뭐 그렇게 상당히 공학적인 거나 기술적인 것보다는 인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거구나. 그리고 내가 좋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거라든지 공학적인 거는 이제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건축가들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건축인 것 같았고 또 교수님들이 또 잘해 주셨고 미국에서 그래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할 계기가 됐는데 항상 그 한국인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국 건축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방학 때만 되면 나와서 골동품 하는 데도 다니고 그래서 막사발도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또 방학 때 다른 학교들 국내에 있는 학교들에 가가지고 한국 건축사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 특히 그 경희대학교 정시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그 석사학위 과정 학생들 틈에 끼어가지고 나는 한국 역사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좀 끼워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한국 그 문화에 대한 거나 건축에 대한 공부도 할 기회가 되긴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건축 교육이라는 게 보면 그 어떤 책임감 있는 건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주립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 학부는 대학원은 이제 사립대로 갔는데 그 대학에서는 교육이 상당히 그 공공에 대한 어떤 안전이나 공공에 대한 기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고 대학원 가니까 수업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최고의 건축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버드 때는 그런 관심이 많았는데 학부 때는 이제 어떤 공공성에 대한 거라든지 사람들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학부 때 배웠던 그 교육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가 어떤 그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가 어떤 그 사회성이라든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기능에 입각해서 어떤 건물이 그 사회에 어떻게 지어져야 좋은 건물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놀버그 슐츠 같은 교수님들이 쓴 책이나 그런 교육을 많이 강조했었고 그리고 건축가 없는 건축 같은 주거 건축에서 뭐 라파폴트라는 교수라든지 이제 그런 쪽에 정말 착한 건축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던 세대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해체주의 디컨스트럭티비즘 그러면서 이제 형태적인 거나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많이 이제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해체주의 건축이거나 좀 흥미로운 건축이 된다라는 쪽이거나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그거보다는 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건축
좋은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있다고 우린 배웠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와서는 그거보다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뭐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건축이다라고 조금 이제 바뀐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그러니까 소위 마스터의 시대라고, 마스터가 좋은 걸 하면 그걸 쫓아가면 되는 거였고, 그 이후로 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개개인의 어떤 인격과 어떤 관심과 흥미가 더 중요한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는 어떤 시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규먼트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왔을 때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늦어져서 친구 집 가서 자는데 정릉에 그때 무슨 낙수장인가 뭐 거기에 그 아파트가 있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일찍 깼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 정릉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건축이 여기 있었구나. 한국의 진정한 가능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인터뷰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한국에 돌아오면 정릉 달동네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왔을 때 정릉 가서 살진 못했지만 이제 그쪽 교회 나가고 그쪽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럴 기회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회사 일이 좀 재미가 없고 달동네가 항상 아른아른해가지고 주말마다 달동네 가서 달동네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건물 지하에 모여가지고 하다가 그 그룹이 점점 커져서 몇십 명으로 커져서 발표회를 하는데 한 300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학생들도 젊은 건축가들도.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크게 다뤄져 가지고 그 당시에 토탈 미술관에서 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포럼처럼 진행을 했는데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달동네에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건축가들이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은 건물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걸 하면서 이제 회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됐고, 그래서 그 신당동 달동네에 3개의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2개가 지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그거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시공비라든지 작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전혀 얼토달토 안 할 것 같은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같이 이해하고 이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때 같은 비용 가지고도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짧은 시간에 빨리 한국 사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지어 나갔는데, 달동네에서는 이제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건폐율이 굉장히 높은데 거의 꽉 차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릉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다들 너무나 아름다운 마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죠. 요즘 짓는 것들은 땅이 있으면 가운데 건물을 안 쳐야 되고 현행 법규상 쓸데없이 돌아가면서 땅이 떨어지는데, 달동네들은 가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자기의 마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고, 그리고 계단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거기서 들리는 소리나 어떤 그 빛이나 저녁 때도 가로등에서 그림자,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정말 정치 있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지 못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그 동네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글을 썼던 게 있죠. 현대의 토속건축이라고 해서 그렇게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아파트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기능적이고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굉장히 서스테이너블한 건축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한 정말 그 아파트가 아닌 그런 그 달동네 같은 그런 정취가 있는 마을들이 좀 조금씩 개선돼 나가면서 좋아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그랬었고 달동네뿐 아니고 이제 시골 마을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연히 아주 평범한 일자집 오래되지도 않은 그런 시골집에 이렇게 마루에 걸터 앉든지 서서 볼 때 앞에 마당이 있고 뭐 맨드라미 같은 것도 심어져 있고 앞집 담장이 있고 또 지붕이 보이고 멀리는 산이 보이고 하는 시골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그 굉장히 아름답고 시원하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한옥의 디귿자집이나 미음자집 같은 경우 보면 그 마당에서 주는 편안함과 느낌이 이게 미국에서는 배우지 못한 건축이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한국 건축에 더 그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못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계기가 돼가지고 달동네라든지 시골 동네나 집들을 보고 그래서 어쨌건 미국에서의 받은 어떤 교육과 그때 생각했던 좋은 건축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이런 날씨와 어떤 햇빛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언덕과 이런 풍경과 같이 어우러지는 건축의 모습이 그 미국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한 그런 것들인 거에 조금 제가 놀랬었죠. 특히 성북동에 사무실이 있을 때 그 삼성교 로타리 쪽으로 나폴리 형제가 빵 사 먹으러 가다가 뭐 카페 같은 게 하나 생겨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가 한옥인 거예요. 근데 마당이 미음자 마당이 있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는 쇼킹해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과연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것일까 이 공간을. 이거 분명히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다. 내 사전에는 안 들어있는 건데 학부 교육이나 대학원 교육이나 너무나 단순한 그런 사각 형태의 마당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저녁 시간에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나. 그래서 의아했죠.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마당의 크기가 그 밑에 벽체 기준으로 한 7m, 7m, 추녀가 5m, 5m 이제 그 정도 어렴풋이 기억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양평에 이제 미음자 집을 콘크리트 박스하우스 미음자 집을 지으면서 5m, 5m로 뚫고 밑에 7m 정도로 만든 그런 제가 하는 건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고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방법론적인 건 미국에서 배웠지만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인그레디언트 그 요소들을 가져와서 하는 거는 그 한국적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초는 뭐 이상의 집도 하게 됐지만 이제 이런 작은 골목길이나 거리를 다니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이 근처로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 앞에 가가린이라는 책방이 있었고 저는 이제 주말이면 가가린에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뭐 멋있는 건물들은 그 친구들도 다 봤으니까 보여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서촌에 와서 이런 역사 책방 같은 공간이나 그런 작은 책방, 중고서적 파는 책방이나 그런 걸 보여줄 때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너무나 편안하고 그러면서 유명한 책들이 아니고 정말 아무도 안 읽어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도 찾기 어려웠던 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볼 때 그 편안함이 저한테는 정말 큰 휴식이고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말이면은 자주 오다 보니까 동네 분들도 조금씩 알게 되고 저 MK2 이정명 사장님이나 그 옆에 팩토리 대표님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동네에 아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쪽으로 뭐 좀 와서 좀 동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 거리를 다 좋아하는 분들이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동네가 너무 빨리 바뀔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옷가게가 너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건물에 막 부서지고 새로운 건물들을 막 유리로 짓는다든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쪽 거리는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주변에 비해서.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 사무실은 지금 반포에 있지만 이제 주말하고 수요일은 제가 여기서 보내고 있고 작업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보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은 이쪽으로 지금 이동해 오는 걸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금은 3일을 여기서 보내는데 앞으로는 5일을 이쪽에서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미술하면 굶어서 고생하거나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제 공대를 간다면 등록금을 대주겠다. 미국까지 가더라도 등록금은 대주겠다. 집은 못 사줘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건축에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면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건축을 하면서 미술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대학원 가서는 선택 과목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 미대 과목만 다 집중적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수업들은 숫자로 치면 대학원 때는 이제 미대 과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건축과 전공 과목보다. 그랬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바빠가지고 그림 그리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진 못했었는데 가끔 전시는 그래도 몇 번 했었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그런 걸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림 자체도 저 개인한테 의미도 있지만 또 건물 설계하는 것도 좀 아이디어도 한계에 부닥칠 때도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그림을 그리고 뭐 좀 조각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또 제가 스피커를 몇 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동그란 그 우퍼라고 하는 그거는 사야 되지만 박스를 다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저 건너편 제 작업실 공간에서 좀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온 작품집이 제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설계했던 것들만 모아가지고 나온 책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 제목을 붙여줬어요. 막의 미학이라고. 한국말에 있는 막사발, 막걸리, 막김치 할 때 막인데요. 제가 막의 미학에 대해서 글을 썼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영국 아키텍처 리뷰지에 이제 한국 미학에 대해서 특집으로 나가는데 제가 에세이를 써가지고 막과 그 사람들이 제목을 붙였는데 막과 비움, 한국적 비움, 한국적 미학 뭐 이렇게 붙였어요 글을. 그 이후로 이제 막의 미에 대해서 에세이를 몇 번 썼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에디터가 이거 코펜하겐에 있는 에디터인데 비 퍼블리셔에서 나온 책인데 그분이 그 막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한 게 다 막의 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설계한 게 어느 정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막의 미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자연스럽고 좋은 걸 볼 때 일본의 와비사비라는 말을 자꾸 써서 와비사비와 한국적 자연스러움은 다르다. 일본의 와비사비는 정말 뭔가 완벽하게 만드는 데에서 일부러 약간 틀어놓은 그렇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인위적인 그런 자연스러움이라면 한국의 미는 그것까지 다다르기 전에 조금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야 그만 됐다 그 정도 해두자라고 적당히 끝낸 게 막의 미고
그거는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국인들의 어떤 여유로움, 그런 심성을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본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막사발이라든지 뭐 여기에 그런 사진들이 실렸고, 그리고 이 책은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이고 아마존에서 곧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헬렌 비넷이라고 세계적으로 건축 사진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한국 그 공간을 세 군데를 촬영했어요. 종묘, 소세원, 병산서원 세 군데를 찍고 자기 글 써줄 사람을 찾던 중에 그 누가 이제 제가 쓴 글을 읽어보라고 줬대요. 그래서 그거 글을 읽어보고 제 글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에세이를 써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고 전 사실 놀랐어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한국적 그 편안함과 그런 미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진 작가들 사진을 많이 볼 때, 건축 사진을 볼 때 전 항상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제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양을 찍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진을 보면 그 속에서의 어떤 그 절제됨과 그 삶의 미학을, 이 종묘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돌의 기단부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들 안 찍으신 것 같아요, 작가들이. 그래서 항상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분 사진을 받아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렇고, 그 마당에 비워져 있는 마당도 이분처럼 잘 찍은, 그 편안하게 잡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딱 3번 오셨는데 일주일씩 와가지고 한 군데씩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한국적 자연스러움, 굳이 막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를 너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글을 써드리겠다고 동의를 했고, 이분도 아마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은 뭐 이 사진 전시할 때 한번 공개적으로 좀 스카이프나 통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하는, 공개 디스커션을 하는 자리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분한테 제안 드렸고, 이분도 동의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최근에 이 두 책이 그 나오게 됐고, 특히 이 작품집에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여러 가지 뭐 사진들이나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작품뿐 아니고 이런 사과 상자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 그렸던 것들, 어떤 그 생각의 단초가 됐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어떤 한국적 미학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영어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번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글들은 좀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같이 첨가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영향을 드릴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죠, 보면. 특히 뭐 서울은 뭐 자본도 있고 또 신경들을 많이 써서 짓는 건물들도 많지만, 지방 도시들 가보면 너무 좀 열악하고 이렇게 통제가 좀 안 되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건 그 100년 대계라고 100년 후에 서울 모습은 어때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그림뿐 아니고 교통망은 어떻게 바뀌어갈 거며, 자전거 길, 보행로, 조그만 소공원들, 그리고 공공건물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사람들은 이렇게 걸으면서는 어디에서 쉬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뿐 아니고 지방 도시들에도 100년 후의 모습이 있어서, 그게 법규에만 맞는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줄 게 아니고, 그 건물 자체만 좋다고 허가를 내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엮일 때 그 통로가 그쪽으로 나는 게 좋을지, 그 골목을 통과하는 게 좋을지 등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독일 카이저슬라우트른 대학에서 1년 가르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그
시청에 있는 도시계획과에 가서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설계 사무실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설계안을 가져온 사람들을 법규 체크만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골봉을 이렇게 내주라, 아니면 공공을 위한 이런 공원을 조금 소공원이죠, 한 요만한 공원이라도 내주면 그 위에 더 짙게 법규를 풀어가지고 해준다든지 하는데 100년 후에 평면이 있는 거예요. 100년 후의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게 100년 전 거부터 쭉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왜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를 가지고 있어요. 100년 후를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건데 특히 그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자전거 길, 보행로, 그리고 이제 길에 다닐 때 이렇게 추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비 안 맞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역사 책방이면 그 앞에 서서 책도 볼 수도 있고, 비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그렇게 얼만큼 튀어나오고 어떻게 됐을 때 위에서는 어떻게 주고 자기 땅에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고 한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하니까 유도가 돼서 한 집 한 집 이제 바뀌어가 가지고 이게 다 지어졌을 때는 이게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될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출마한다면 저는 전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 정도나 뭐 공약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학 양성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좋은 건물을 지어서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째,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미 있는 공공성을 가진 건물들에는 좀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컴피티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좀 안 했었는데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은 이런 프로젝트는 이러면 좋겠다라는 걸 좀 최근에 좀 참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저희가 세월호 메모리알, 세월호 안전공원을 안산에 짓게 되는데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기로도 이게 당선돼서 지어지는 뭐 더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도 이런 데 좀 참여해서 좀 생각을 좀 나누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도 좀 보여서 기여하는 거가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심사, 건축 현상 설계 심사 같은 데도 요청은 많이 받지만 제가 참여는 못하고 하지만 이제 학생들 작품 심사나 그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인들 공모전 심사는 굉장히 치열하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 정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생들 공모전은 이번에도 상대로 그 근대 건축 공모전 학생들 하는데 제가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제 나름대로 시간을 따로 많이 안 뺏기면서도 건축 설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여와 참여,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어렵고 외로운 싸움이죠. 그래서 그 예술적인 세계를 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설계를 해갈 때 예산과 법규와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도 또 좋은 건물에 수주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상황이고 젊었을 때는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설계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작할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존경하던 프랭크 게리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건물을 설계하려고 너무 들지 말고 누가 주차장 문이라도 하나 고쳐달라고 하면 그거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고치면 그 속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나가다 보면 좋은 건축이 되는 거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해나간다면
좋을 텐데 왜 젊은 건축가들이 컴피티션이나 뭐 훌륭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프랭크 게리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자기 집 고치는 일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